자, 이번에 볼 내용은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듣고 오라. 자,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내용은 뭐냐면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주기율표가 발견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기율표가 발견되는 과정들은 첫 번째로 라부아지에 과학자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베라이너, 세 번째로 뮬렌즈, 네 번째로 멘델레프,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모즐리. 해서 요런 이제 순서대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는 요 순서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교과서에 따라서는 요 라부아제 얘기는 생략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일단은 그래도 봅시다. 라부아제가 무엇을 발견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최초로 원소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원소를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사원소설이라고 들어봤죠. 그치? 해서 뭐 물, 불, 흙, 공기 뭐 이런 것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가장 작은 물질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틀렸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물을 분해했더니 거기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수소와 산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구성하는 어, 입자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인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얘기는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은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고, 이 새쌍 원소설이라는 거는 주기율표에 보면 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족에 해당하는 걸 발견합니다. 요 새쌍 원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까지 발견된 여러 가지 그 원자들의 종류, 원소들을 나열해 봤더니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세 쌍씩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라는 성질을 가진 애가 뭐 A, B, C가 있다면 나라는 성질을 가진 원소가 뭐 D, E, F가 있고 다라는 성질을 가진 원소가 G, H, I가 있더라 등등등 이런 식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세 쌍씩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음에 뮬렌즈라는 사람은 옥타브 규칙이라는 걸 발견했고 이 옥타브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율표에서 주기에 해당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또 옥타브 규칙이라는 건 뭐냐? 아마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타이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이거는 뭐냐면 성질이 이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더니 원자량이라는 건 원자의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벼운 애들부터 순서대로 쭉 나열했더니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쭉 있더라. 쭉 있으면 자, 여기에서 요 A라고 하는 놈이 예를 들어서 가라는 성질이 나타났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가서 여기에서 얘가 또 가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또 하나, 둘, 셋, 넷 가서 또 여덟 번째 가서 또 가라는 성질을 나타내더라. 마찬가지로 여기 B라고 하는 애가 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가서 요 J라고 하는 놈도 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요렇게 자, 여덟 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자, 옥타브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멘델레예프란 사람이 뭐를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자, 이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 때는 뭐를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원자량은 그 원자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해서 나열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했더니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있었고 그걸 예측했더니 그게 맞았다는 거야. 그런데 일부 잘 맞지 않는 게 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모즐리라는 사람이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모즐리는 뭐를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주기율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자, 문제에서는 이제 뭐가 다뤄질까요? 문제에서는 자, 요렇게 가는 뭐가 순서가 문제에 잘 나와요. 그래서 순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멘델레예프 하고 그 다음에 모즐리 요 얘기 특히 얘네들이 뭐를 자, 이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 그 다음에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 마찬가지로 모즐리가 현대의 주기율표 그 다음에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 요거에 대한 문제들을 잘 물어볼 거예요. 됐나요? 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요런 얘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뭐를? 원자의 구조를 원자의 구성을 좀 알아야 돼요. 원자의 구성을 자, 원자는 자, 뭐 어떻게 되어 있니? 자,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요렇게 전자 껍질이 있다. 요렇게 알고 있죠. 그지? 여기에 요렇게 원자핵이 있고 근데 이 원자핵 안에 원자핵 안에 여기에 요렇게 플러스 전기 띠는 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를 띠지 않는 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주변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 띠는 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요 플러스 전기 띠는 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성자라고 하고요. 요 전기 띠지 않는 애를 중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어떻게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해서 요걸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전자와 요렇게 합쳐서 요걸 전체 통틀어서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자, 리튬을 한번 예로 들면 자, 리튬은 원소 기호가 Li인데 왼쪽 아래와 왼쪽 위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그때 왼쪽 아래에 써 있는 요 숫자가 뭐를
원자 번호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리튬이 주기율표에서 몇 번째 칸에 들어가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뭘로 정하냐 하면 양성자 수로 정하는 거예요.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가 있냐 이걸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동시에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에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같다는 뜻이에요.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자, 이 원자핵 안에서 플러스 전기 띠는 게 누구야? 그죠? 요 양성자죠. 마이너스 전기 띠는 게 누구야? 요 전자지.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 띠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 전기 띠는 전자의 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또, 자,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거는 질량수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요게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 띠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 수를 더해서 구하게 돼요. 그럼 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 요 원자핵 안에 요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가 3개가 있고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수 3개, 전자수도 그러니까 3개. 양성자 3개 있으니까 중성자는 4개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주변으로 전자가 요렇게 3개가 있다는 건데, 그치?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 자, 이 전자들이 요렇게, 그치? 원자핵 주변에 3개가 요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하니? 그치? 자, 여기에서 얘가 뭐를, 자, 전자 껍질을 만들면서 존재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전자 껍질이라는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전자 껍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자 배치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원자핵이 있고, 그죠?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들이 존재할 때 전자가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일정한 껍질을 만들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학교에서는 요거를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K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요렇게 알려주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치? 전자들이 어떻게 들어가니?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껍질이 작으니까 전자가, 그치?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만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자, 8개 들어가고 나중에 10개가 들어갈 거예요. 네 번째 껍질에는 2개 들어가고 나중에 자, 6개 들어가고 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자 번호는 어디까지?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전자 들어가는 순서 요렇게 통합과학에서는 요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요. 어떻게? 2개, 8개, 8개, 2개 요런 순서로 들어간다. 그치? 여기 이제 더 뭐 여기 왜 10개가 들어가니 뭐 이런 거는 요렇게 뭐 더 들어가는 얘네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과 가는 사람들은 화학원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요렇게 2개, 8개, 8개, 2개 요렇게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 전자들이 있지? 어디에서 원자핵에서 요렇게 멀어질수록 요렇게 뭐 한다? 에너지가 커집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커져요. 그치? 자, 이때 전자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는 위치 에너지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플러스 원자핵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전자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하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겠지? 그래서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전자들은 자, 여기에서 내려갈 때 있지? 전자들이 내려갈 때 요게 하나의 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3층에 있다가 내려가서 2층으로 내려가고 내려가서 1층으로 내려가는 거야. 중간에 우리가 내려가다 2.5층에 중간에 매달려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전자들은 요 중간에는 전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렇게 전자 껍질에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이런 것까지 배우면 너무 우리 배우는 내용들이 너무 산으로 가버리니까 요 정도까지만 다시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전자는 어디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다시 줄여서 다시 얘기하면 전자 껍질 사이에는 다시 렉이 걸렸나 봐. 다시 전자 껍질 사이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그지? 이렇게 렉이 걸리니. 자, 두 번째. 자, 이 전자 껍질은 첫 번째 껍질, 이걸 K 껍질이라고 한다 그랬지. 두 번째 껍질, L 껍질, 세 번째 껍질, M 껍질, 네 번째 껍질, N 껍질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2개. 이렇게 해서 원자번호 20번까지 요런 순서로 들어간다. 그리고 요렇게 갈수록 뭐 한다? 에너지가 커진다. 그치? 해서 요렇게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요번에는 네 번째 자, 주기율표의 구성을 한번 봅시다. 자, 주기율표의 구성은 자, 위에서 이제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족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율표에서 자, 세로줄에 해당하는 거고 1족부터 18족까지 있어요. 자, 얘네는 같은 족에 있으면 그치? 자, 그런 걸 우리가 동족 원소라고 합니다.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이에요. 같은 족에 있으면 비슷한 성질을 가져요.
그 다음에 자, 이 족의 1의 자리수가 뭐를 자,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원자과 전자수라는 게 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주기라고 하는 거는 가로줄에 주기율표의 가로줄에 해당하는 거고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주기의 수가 뭐를 전자 껍질 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를 보면 주기율표가 대략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겼는데 자, 우리가 족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있는 거 요걸 우리가 같은 족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족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같이 세로줄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족이라고 하는 거고 죽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있는 애들 그치? 여기 있으면 우리가 사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 얘네들을 우리가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뭐를 예로 들어 볼까요? 자 나트륨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고 원자 핵이 있고 자 그 주변으로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또 염소 원자번호 17번인데 자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이렇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 요렇게 있을 거예요. 이때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갈 거고 아까 앞에서 봤죠? 전자 껍질에 전자는 2개, 8개, 8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전자가 11개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요렇게 들어갑니다. 염소는 원자 번호 17번이니까 전자가 17개 들어가 있을 거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세 번째 껍질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7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주기율표에서 얘 나트륨과 염소의 위치가 어디니? 자, 나트륨은요 여기 3주기에 있고요 1족에 있어요. 염소는요 여기 어디 17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트륨은 봐봐 얘는 전자 껍질 3개죠. 3주기에 있잖아.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요거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1개 있죠. 1족에 있으니까. 그죠? 자, 염소도 자, 얘 전자 껍질 3개 있죠.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3개 있어요. 3주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원자과 전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 7개가 있습니다. 그죠? 얘 17족에 있잖아. 아까 뭐래겠어? 17족에서도 요 어디 1의 자리수에 해당하는 게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낸다 그랬지. 그래서 자, 요렇게 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 얘가 몇 주기, 몇 족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때
이번에는 우리가 자, 금속과 비금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이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얘기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주기율표를 뭐 대략 요렇게 네모나게 한번 그려 본다면, 자, 주기율표에서 어느 쪽으로, 자, 같은 족에서 보면 어디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겠니? 아래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고 위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당연하죠. 아래로 갈수록 뭐 하니까?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요렇게 같은 주기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겠니? 일단 결론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얘네를 볼게요. 얘네를 보면 자, 나트륨과 염소가 둘 다 같은 3주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겠어? 같겠죠. 그런데 자, 나트륨은 요 원자핵에 양성자가 그지? 양성자가 몇 개 들어 있는 거야? 11개 들어 있는 거고, 염소는 요 원자핵의 양성자가 17개 들어 있겠지. 그럼 생각해 봐. 원자핵이 플러스 전기를 띠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을 잡아 당길 거 아니야. 자, 염소에 있는 원자핵도 요 전자들을 잡아 당기겠죠. 그런데 플러스 11개로 잡아 당기는 게 세겠니? 플러스 17개로 잡아 당기는 게 세겠니? 그죠? 잡아 당기는 힘이 염소가 더 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이즈가 더 작아지겠지. 중심에서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해서 잡아당기는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더 커지니까 요렇게 더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어떻게 자, 요렇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자, 원자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그치? 요렇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치?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봐봐. 원자의 크기가 커지면 어디 원자핵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멀어질 거고, 그지? 원자핵에서 전자까지의 요 거리가 멀어지겠지. 거리가 멀어지면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 약해지겠지.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지? 전자를 잘 얻어오겠어? 잘 잃겠어? 전자를 잘 잃어요. 전자 잃어버리면 뭐가 돼? 양이온 되잖아. 양이온이 잘 됩니다. 그렇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잘 되는 거, 그게 금속의 특징이에요. 자, 반대로, 그치? 자, 오른쪽 위로 가면, 자, 어디에서? 원자핵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질 거고, 그러면 전자를 잘 잡아당기겠죠? 그지? 그래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질 거고, 그러면 전자를 잘 얻어, 잘 잃어. 그지? 전자를 잘 얻어요. 전자 얻어오면 뭐가 돼? 음이온 되잖아. 그지? 음이온이 잘 됩니다. 음이온 잘 되는 게 누구의 특징? 비금속의 특징이에요. 그지?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요렇게 그지? 비금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다시 한번 보면 그지? 자, 요렇게 자, 이거 자, 주기율표에서 보면 자, 요 가운데부터 해서 왼쪽으로 그지? 여기가 여기가 뭐가 금속이 있고, 자, 반대로 자, 요쪽 오른쪽 여기에 뭐가 비금속이 있는 거야.
이쪽에 비금속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는 요렇게 잘라서 금속과 비금속이 요렇게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누구 있어? 수소 있죠? 수소는 뭐지만 비금속이지만 왼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속, 비금속이 있다. 뭐 금속에 대한 뭐 일반적인 특징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다 알 테니까 뭐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면, 그치? 금속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가 금속이야? 양이온 되는 게 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광택이 있고요. 전기가 잘 통하고 열도 잘 흐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다 고체죠. 조심할 건 예외적으로 누구만 수은만 액체라는 거, 그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비금속은 어때요? 그치? 자, 비금속은 뭐가 비금속이야? 음이온 되는 게 비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전기도 잘 안 통하고요. 열이 잘 통하지도 않아요. 얘는 고체 아니면 기체로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누가 예외야? 브로민만 액체예요. 그치? 해서 요거 브로민 액체인 거 잘 알아둬야 돼. 문제 잘 물어봅니다. 알았지? 해서 요렇게 금속과 비금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용어를 하나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원소라는 말이 나오고 원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원소라는 말은 그 원자의 종류를 나타낼 때 쓰고요. 원자라는 말은 개수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물을 생각해 보자. H2O. 얘는 원소 몇 가지? 그지? 두 가지. 수소하고 산소 두 가지로 돼 있는 거고, 원자 몇 개? 세 개로 돼 있는 거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보통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계속 원자과 전자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니? 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의 뭐를 가치를 나타내는 전자예요. 원자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 원자는 다른 원자와 결합해서 다른 원자와 결합해서 물질을 생성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때 자, 원자들이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겠어? 그지? 자, 여기 있는 원자와 여기 있는 원자가 결합을 할 때, 그지? 서로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할 거 아니야? 그때 얘네는 어디부터 만나겠니? 당연히. 그죠? 요렇게 요 표면에 있는, 그지? 요 표면에 있는 여기부터 만나잖아.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이걸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렇게 자, 원자들이 결합할 때 그걸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하는데, 화학결합에 이용되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계속 한번 보시면, 그래서 자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여러분들 그 주기율표에서 봐봐. 여기 비어 있어. 여기. 그치? 여기 비어 있는 거 알아야 돼. 알았죠? 문제에서 그거 물어보니까. 자,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 있을 때, 그지? 얘네는 자 원자과 전자가 1, 2, 3, 4, 5, 6, 7 가는데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0이야. 여기가 왜 0이냐? 얘는 18족에 있는 애들은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결합에 이용되는 전자가 없어요. 아까 여기 뭐라 했어? 원자과 전자가 결합에 이용되는 전자라고 했잖아. 그런데 결합에 이용되는 전자가 없으니까 여기는 원자과 전자가 0이 되는 거야. 이것도 문제에서 매우 잘 물어보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자, 이제는 그러면 이런 이제 그 동족 원소, 다시 얘기하면 같은 족에 있으면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고 했는데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 왜 비슷한 성질을 갖니? 일단 이유는 뭐?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한번 보면, 자, 다시 1족, 2족, 다시 조심해. 13족이에요. 14족 쭉 가서 자, 17족, 18족 이렇게 가는데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가 다 볼 건 아니고요. 자, 이 중에서 1족에 있는 애들. 그치? 자, 여기 있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끼리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17족에 있는 애들. 그치? 여기 있는 애들을 볼 겁니다.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참고로 자, 요 18족에 있는 애들. 그치? 얘를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치? 자, 그럼 왜 얘네들 이렇게 보냐? 다른 애들을 보지.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요렇게 잘라서 보면 아까도 봤지만 이쪽에 금속이 있고 이쪽에 비금속이 있는데 그지? 금속은 어디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을 1족에 있는 알칼리 금속을 보려고 하는 거고 비금속은 요렇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의 성질이 강해요. 그러면 18족을 보면 되는데 18족은 예외예요. 얘네는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좀 특이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왜 특이한지. 그럼 얘를 빼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야? 할로젠 원소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속의 대표로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는 걸 보는 거고 비금속의 대표로 요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걔네들을 볼 건데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그럼 얘네들은 뭐야? 비활성 기체는 자 얘네는 아까 선생님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0이라고 그랬죠. 그지? 원자과 전자수가 0이고 자, 얘네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응성이 거의 없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활성이라는 얘기가 요런 얘기인데 그럼 요 반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성질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변하는 게 뭐가 변하는 건데 이온되고 결합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는 반응성이 거의 없으니까 이온도 안 되고 다른 원자들과 결합도 안 해요. 그래서 비금속 맞아 얘네 비금속은 맞지만
비금속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치? 얘네는 좀 특이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따로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을 볼 건데, 그래서 먼저 누구부터? 이 알칼리 금속부터 볼 거예요. 자, 알칼리 금속은 뭐를 얘기하니? 자, 첫 번째로 1족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지 뭐? 수소는 제외하고 보는 거야. 당연하지.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얘네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전자 하나를 내놓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잘 돼요. 그래서 리튬은 리튬 1가 양이온, 나트륨은 나트륨 1가 양이온, 칼륨은 칼륨 1가 양이온. 요렇게 양이온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얘네들은 양이온이 잘 된다? 아까 아까 여기 요 얘기 있네. 반응성이 없다는 건 이온이 안 된다는 거였잖아. 그럼 반응성이 크다. 이온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반응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는 반응성이 커요. 특히 아까 여기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제 반지름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어디로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잘 변하는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는 일단 뭐 다 아는 광택이 있고 우리가 보통 그 광택을 은백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백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밀도가 전반적으로 작아요. 어느 정도로 작냐? 자, 리튬이 밀도가 제일 작은데 나트륨, 칼륨, 심지어 얘네는 물보다도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물에 떠요. 그리고 얘네는 또 굉장히 무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그치? 그죠? 그래서 같이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잠깐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는 그럼 이런 이제 뭐 비슷한 성질들만 있느냐? 아니야. 차이점도 있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지? 자, 얘네는 불꽃 반응색이 근데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뭐 중학교 때 배워서 알겠지만, 자, 리튬은 붉은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그죠? 그래서 요런 불꽃 반응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들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얘기를 볼 거야. 얘네 반응성이 크다며. 그지? 그 반응성이 크다는 거를 확인해 봐야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두 가지. 그지? 자, 확인을 해 볼 건데. 자, 첫 번째로는 이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광택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 나트륨이 산소와 만나면 얘가 이렇게 산화나트륨이 돼요.
그럼 얘가 나트륨일 때는 이때는 금속이니까 이때는 광택이 있는데 얘가 요렇게 산화나트륨이라는 게 되면 이때는 이제 더 이상 금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택도 없습니다. 근데 요렇게 변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 있죠, 철. 철이 녹슨단 말이야. 그럼 광택이 없어지잖아. 그지? 근데 그 철이 녹쓰는 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얘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야. 또 얘는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염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반응식으로 이것도 한번 써보면, 자, 나트륨이 물을 만나면 수산화나트륨이 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때 요 수산화트륨 얘가 염기성인데 얘가 염기성인지 어떻게 아니? 자, 페놀프탈레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걸 통해서 염기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 수소기체는 이제 불을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지는 성질이 있죠. 이제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반응성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그 리튬은 이런 반응들이 빠르게, 나트륨은 격렬하게, 칼륨은 매우 격렬하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관할 때는 뭐를 이런 산소나 물을 접촉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걸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석유라든지 액체 파라핀 같은 거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자, 할로젠 원소예요. 자, 할로젠 원소는 자, 마찬가지로 얘는 17족에 있는 애고 그래서 17족에 있는 누구?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7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끌어당겨서 예를 들어서 A- 이런 식의 일가 음이온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자, 얘네는 자, 원자로 있을 때는 어, 원자로 있을 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지만 이온이 되면 플로리나 이온, 염화 이온, 브로미나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온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자로 있을 수도 있어요. 분자로 있을 때는 플로린 분자, 염소 분자, 브로민 분자, 아이오딘 분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때 요거를 우리가 이원자 분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때 이는 숫자 2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든 분자란 뜻이에요. 그치? 자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이온으로 있을 때는 얘네 투명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물에 잘 녹아요. 반면에 이렇게 분자로 있을 때는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러면 어떤 색깔을 띠느냐? 요건 알아야 돼. 플로리는 담황색, 염소는
옅은 황록색, 그지? 연노랑색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브로민은 적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자, 상온에서 플로린하고 염소는 기체로 존재하는데 아이오딘은 고체로 존재하고요. 자, 얘가 중요해. 브로민. 얘는 상온에서 뭐로? 액체로 존재합니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뭐야?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어떻게 크니? 플로린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순서입니다. 그럼 그 반응성이 크다는 걸 확인해 보는 실험이 있어야겠지요.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할로젠 원소가 그지? 비금속 중에 반응을 제일 잘하는 놈이잖아. 그런데 그지? 자, 얘가 알칼리 금속을 만나면 자 순서를 그렇게 써볼까?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가 만나면 둘 다 반응을 잘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염소 기체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다가 나트륨 금속 조각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얘네들이 폭발적으로 막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흰색 가루가 남아요. 그게 뭐야? 그게 염화나트륨, 소금이 남아요. 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거, 반응을 매우 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치? 자, 이 할로젠 원소하고 수소가 만나면 할로젠화 수소라는 물질이 되는데 얘가 물을 만나면 산성이 돼요. 그래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염소하고 수소가 만난다. 그러면 얘네가 염화수소라는 물질이 돼요. 근데 얘가 뭐를 만나면 물을 만나면 얘가 이렇게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뜯어지면서 염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얘기들 같이 알고 쓰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다 좀 추가적인 얘기를 좀 보면 얘네들 이용하는 게 가끔 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고 금속 중에서 제일 얘가 가벼운 금속이에요. 그래서 얘는 배터리 만드는데 이용이 됩니다. 왜? 가벼워서. 거기다 반응성도 크고, 그지?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 불빛이 나니까 우리가 그 터널 같은 거에 조명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고, 그 다음에 보통 할로젠 원소에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치약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고, 염소는 수영장 소독, 우리가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 얘기하는 거야. 그치?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우리가 상처날 때 바르는 빨간 약 있죠? 소독약. 요런 것들 만드는데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이용되는 예시들도 같이 알고 있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자,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